봉건제의 형성. 봉건제의 성립, 배경,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며 이민족의 침략으로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되며 기사계급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민족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바이킹족도 있을 거고 이슬람 세력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쳐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하면 왕이 와서 도와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성마다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성을 짓고 거기서 스스로 해결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달려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니까 성 단위로 제대로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과정.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중앙의 대처가 부족했는데 지방 세력가들이 지역민을 보호하는 대가로 농민들을 예속시켰고 지배층 내부에서는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왕이 있고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농노가 있는데 영주는 누가 필요하죠? 왕이 필요하죠. 왜? 혼자는 못 싸우니까. 왕은 또 누가 필요하죠? 영주가 필요하죠. 자기도 혼자 못 싸우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영주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기사는 싸움은 잘하는데 뭘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필요해? 영주가 필요하죠. 영주도 누가 필요해요? 기사는 누가 필요해? 영주가 필요하지. 농노는 자기를 지켜줄 기사나 영주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영주도 농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농노가 여기서 안 살면 그냥 이민족한테 죽든지 도적들한테 죽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사는 거죠. 요 3명 아니면 이 4명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중세 봉건사회가 형성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봉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 3명이에요. 요 3명이 성 속에 살고 있는데 요 성 안에서는 왕도 타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수불이권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불수불이권, 이뮤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마치 왕처럼 누린 거야. 내 성 안에서는.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 세금도 많이 걷고 방앗간도 내 거 써야 되고 다리 건너려면 다리 건너는 세금 내야 되고 결혼할 때는 초야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가 영주하고 하루 자고 자기 신랑한테 가니까 신랑은 입이 대빨 나와야 안 나와요? 입이 대빨 나오는 거지. 아, 죽여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의 구조 A. 주종제. 윗줄. 황제는 제국의 행정과 방위를 위해 가신이라 불리우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뽑아 충성의 대가로 토지와 그에 따른 농민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봉토로 불리우는 이 토지는 황제가 하사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아 가신들은 황제에게 땀을 임차한 봉신이었다. 가신들 역시 가신을 거느리기도 했는데 자기 아래 가신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봉토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봉건제의 특징. 시간이 흐르며 봉건 영주나 가신의 자격 조건, 그들이 져야 할 의무 및 권리를 확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규정 동그라미, 쌍무적 계약. 일방적 계약이 아니고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서로. 계속. 쌍무적 계약 관계로 한쪽이 계약 불이행 시 파기 가능했다. 주군이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했고 봉신은 주군에게 군사적 봉사와 충성을 맹세했다. 원래 봉토는 가신이 죽으면 봉건 영주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동프랑크 제국에서 봉토를 장제에게 물려는 관습이 확산되며 결국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봉신은 봉토 안에서 주군에 관심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징수할 수 있었다. 여기에 불수불이권, 이뮤니티라고 그래요. 결과. 상속 재산이 된 봉토는 황제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즉 왕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했다. 왜 나도 군대에 있고 나도 땅에 있는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이게 필요할 때만 듣는 거죠. 세속 영주와 교회 주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속 영주와 교회 주교, 즉 모든 영주들이 교황한테 손을 댄 거죠. 왕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 교황한테. 지방 분권화가 촉진되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봉건제가 있으면 뭐가 약하다? 왕권이 약하다. 장원의 구조. 장원의 형성과 구조. 장원, 봉토로서 대부분 촌락의 형태로 봉신은 영주로서 장원을 지배했고 자급자족하였다. 중심부에 뭐가 있었어요? 구조. 중심부, 영주의 성과 교회, 농민 가옥, 그리고 일상생활 시설이 있었다. 일상생활 시설이라는 건 뭘까요? 방앗간 뭐 이런 거 말하는 감옥.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 성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깥에 살다가 언제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 성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주변부. 경작지,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구분, 삼포제로 경작했다. 삼포제 별표. 춘경지, 여기 있네.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세 개로 땅을 나눠서 경작을 하니까 땅의 지력이 좋아져서 생산물이 많이 생겼다. 생산량의 증가. 계속. 울타리가 없었고 목초지, 삼림, 공동 방목지가 있었다. 삼포제, 지령 유지를 위해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가며 농사를 지었다. 자, 농노의 특징 4가지. 노예하고는 좀 달라요. 사고 팔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영주의 직영지 부역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공납의 의무 또한 있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으며 봉건 영주라 해도 이들을 임의로 장원에서 쫓아내거나 팔아넘길 수 없었다. 또한 혼인세, 사망세, 인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경제 외적 예속되었다. 영주의 시설, 방앗간, 제빵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토지와 가옥 등 재산 소유가 가능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봉건 국가의 발전. 프랑스, 서프랑크, 카를로스 왕조의 혈통이 끊기자 유력한 제후들이 파리 백작, 위그 카페를 왕족으로 추대하였으나 왕권이 미약하여 왕권은 파리와 그 주변에만 미쳤다. 파리와 그 주변에는 이제 왕의 땅이지만 나머지는 다 누구의 땅이다? 영주들의 땅이다. 독일, 동프랑크, 대제후들에 의해 작센 왕조가 성립되었다. 이제 프랑크 왕국이 있었잖아요.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으로부터 로마를 보호해 줬잖아요. 프랑크 왕국이 이제 흩어졌잖아요.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슬람족만 무서운 게 아니고 따라해볼게요. 마자르족, 노르만족, 이렇게 북쪽에도 무서운 적들이 또 있는 거야. 걔네들이 내려오는 거를 동프랑크 왕국이 막아주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오토를 불러다가 누굴 불러? 오토를 불러다가 이제 네가 황제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신성 로마 제국. 오토를 불러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시켰어. 그러니까 교황도 참 네가 프랑크 황제해라. 없으니까 네가 황제해라. 그리고 주고서 이제 충성을 받은 거죠. 몇 년도에? 962년에. 이거 어떻게 온다고? 꾸러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됐지? 962. 꾸러기 오토바이 타고 가다. 됐습니까? 몇 년도에 신성로마 황제 됐다고? 962. 계속. 오토 1세,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하여 교황을 도왔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 오토 1세 이후 황제는 제후의 선거로 선출되기 시작하며 황제권이 약화되었다. 이게 이제 독일의 문제인데요. 독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주들의 힘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영주들이 연합체에서 황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있어서 폼으로는 되게 힘이 센데 실질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비스마르크가 그 철혈 정책으로 독일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그 다른 나라보다 황제의 힘이 약했고 덕분에 그 근대화가 되게 늦어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가난했고 그거를 극복하고자 전쟁을 벌였지만 졌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을 벌였지만 또 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중앙 집권이 빨랐다 늦었다? 늦었다. 이유는 뭐가 강했다? 영주들의 힘이 강했다. 영국.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였다. 결국 영국은 노르만족이 왕조를 만들었다.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을 결합시켰으며 자, 영국은 성이 있긴 한데 강력한 왕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토지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세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둠스데이북을 편찬했다. 둠스데이북. 윌리엄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벌여 만든 토지 대장이다. 경작지의 면적, 소유자의 이름, 노예와 자유민의 수, 쟁기의 수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토지 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교황권의 확대, 로마 카톨릭의 발전 과정.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는 로마 교회가 포교를 목적으로 성상을 사용하자 이를 우상 숭배라고 비판하며 성상 파괴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동서교회가 대립하며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과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었다. 교회가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지배,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하며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기증과 개간으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며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사제에 이르는 성직자의 서열 제도가 확립되었다.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서인권을 세속 권력이 차지하게 되었고 성직자가 혼인 및 성직 매매 등으로 부패, 타락하게 되었다. 자, 로만 카톨릭의 발전 과정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의 왕자, 요거는 포교를 목적으로 성상을 사용하자 이를 우상숭배라고 비판하면서 성상 파괴령을 내렸다.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예요? 동로마.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력을 넓히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십자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 사람들이 더 끄떡끄떡해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상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을 갖춘 뭐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 십자가도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다 이거야. 그래서 성상 다 부셔라. 그래서 동로마의 교회에 가면 이런 성상 같은 게 없어요. 서로마 교회는 뭐 예를 들어서 쾰른 뭐 대성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럽의 성당에는 이런 성상들이 되게 많은데 동로마 쪽에 있는 그 교회에는 이런 성상이 없다고. 그래서 동서로 교회가 이 성상 때문에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마는 성상을 계속 썼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리스 정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어디가 더 세력이 넓어졌을까? 로만 카톨릭이겠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으로 스페인까지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무섭긴 한데 프랑크 왕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도
뒤에서 도와주는 황제들이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살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천당 가려고 막 기증하고 개간하고 그래가지고 교황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이제 주교, 대주교, 뭐 서열로 쭉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임권이라고 해서. 성직자들도 이제 귀족 세력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나 왕 밑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 갖고서 이제 교황하고 싸운 거야. 교황은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하고 싶고, 왕도 그 성직자를 자기가 임명하고 싶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뭐라고 그래요? 서임권이라고 그래. 요거 갖고서 왜 그러냐면 이 성직자를 왕이 임명하면 성직자가 교회 활동할 때 우리 왕은 훌륭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성직자를 교황이 임명하면 우리 교황은 훌륭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를지 뻔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걸 따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성직자를 자기 임명하고 싶었는데 이 성직자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왕도 친하고 교황도 친하고. 돈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이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부인도 여러 두고 신부들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시부 그만하려고 시부 팔고 네가 해. 돈 줘. 돈 갖고 와.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수녀들은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신부하고 수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 낳으면 안 되니까 애 죽여서 연못에 버리고. 아주 그냥 개판 된 거지. 개판. 성직자가 제일 못된 거지. 그 돈 떨어지면 어떻게? 천당 갈 사람 돈 가져와. 돈 내면 천당 증서 준다. 그래서 천당 증서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는 이 정도 돈 갖고 좀 힘들겠다. 좀 더 가져와. 어? 그땐 다 그랬다니까. 왜 다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거 돈 주면은 천당 가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성경책 좀 볼까요? 싫어. 보면 달어. 성경책 네가 보면 달어. 여기 써 있어. 여기 400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고 싶은데요. 어딜 아무나 보는 게 아니야. 다 써 있어. 날 안 믿나?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야, 화가 나, 안 나? 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내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얘기지? 계속. 10세기 초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밑줄 클리니 수도원. 교회 세속화에 반대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베네딕트 수도회. 청빈, 정결, 순명의 3대 규칙을 강조하며 기도와 노동을 중시했다. 얘네들 싫어하는 수도원이 생긴 거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죠.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클리니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회를 계승하여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했고 성직자의 세속 간섭을 배제하며 성직 매매를 금지시켰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겠죠. 대부분의 성직자가 싫어하니까. 교황과 황제의 대립. 샤를마뇨 대제가 수도원을 후원하면서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졌다. 카롤린거 왕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수도원장과 주교의 임명권을 행사했다. 또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교황을 퇴위시키면서 많은 성직자들을 격분케 했다. 자, 이때는 황제가 힘이 센 거예요? 교황이 힘이 센 거예요? 황제가 힘이 센 거죠. 황제가 군대 크게 갖고 있으면 누가 힘이 세? 황제가 힘이 세. 11세기 말. 11세기 말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는 성직자 혼인 금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 반대를 하며 개혁을 일으켰다. 자, 하느님의 성직자를 왜 왕이 뽑냐고. 하느님의 성직자는 누가 뽑아야 된다? 교황이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레고리 7세 이렇게 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이니 4세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응? 안 좋지. 이 교황 저 군대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확 그런 거지. 무슨 말, 누가 확 그랬어? 하인리 4세가 확 그랬지. 계속.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성직자 서인권을 두고 대립했고 황제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하인리 4세는 측근들과의 수기 끝에 교황의 폐위를 선포했다. 잘 보세요. 야, 너 교황 내려와. 그랬어. 황제가 야, 너 교황 내려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교황이 네 그래야 되는데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그런 거지. 그래서 교황은 뭐라고 그래? 네가 나가. 황제는 교황 보고 너 내려가. 그래서 교황은 뭐라 했어? 네가 나가. 어? 맞붙은 거지. 근데 교황은 군대가 없으니까 네가 나가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황제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파문. 뭐라고 써 있어? 파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황제가 너 기독교가 아니다. 근데 그게 미치는 파장이 커요. 그러면 왕들은 기독교 아닌 황제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귀족들도 기독교도가 아닌 황제를 따라야 될 거잖아. 그럼 자기 지독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황제는 기독교도가 아니래. 우리의 황제는 기독교도가 아니래라고 하니까 왕들이 황제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영주들이 황제 말을 듣기 시작해? 안 듣기 시작해?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자 이렇게 와라 그러면 바빠요. 우리 작은아버지 생일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애 낳았어. 이게 오려면 안 오는 거야 이제. 야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면 이거 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자 교황은 황제를 파문하고 신하들에게 황제에게 한 충성 사역을 무효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추방당할 위협에 처한 제후들이 교황의 편으로 넘어가며 황제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이 교황의 편에 쓰고 영주들 볼게요. 이제 황제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니까 황제 땅을 또 야금야금 먹네. 애따 잘됐다. 요때 내가 힘 좀 키우자 이거죠. 점점 더 압박을 느낀 하인리 4세는 교황과 화해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찾아갔고 카노사의 성에서 용서를 구했다. 자 찾아가가지고 교황님 죄송해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교황 하세요. 그랬더니 교황이 나 너 못 만나겠다. 가 임마. 그런 거야. 야 이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가면은 자기 이제 완전 쫓겨날 것 같잖아. 그래서 무릎 딱 꿇고 며칠 동안 잘못했습니다.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잘해라. 네 잘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카노사의 규력이에요. 이때 이 교황이 끝까지 봐주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다라고 얘기해줬어. 그러니까 다시 왕들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지. 근데 하인이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교황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고 이를 갈았어 안 갈았어? 앞에서 인사했지만 뒤로 가면서 이를 갈어 안 갈어? 갈았어요. 계속. 보름스 협약으로 교황이 서임권을 차지하며 교회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밑줄 보름스 협약, 교황의 서인권 회복. 보름스 협약.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칼릭스투스 2세가 체결한 협약. 황제가 가진 성직자 서인권을 교황이 차지하는 대신 성직자는 황제의 봉신이 되고 황제는 주교 선출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 13세기 교황. 13세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러 교황은 해, 황제는 달에 비유했다. 계속 중세 서유럽의 문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발전, 신학의 발달, 신학. 학문이 신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철학은 신학의 합리적 이해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 학문으로 발전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교부 철학하고 스콜라 철학이 있었는데 중세 천년 동안에는 철학은 없었고요. 전부 기독교 철학만 있었던 거예요. 무슨 철학만 있었다? 기독교 철학. 교부 철학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요.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헷갈리잖아요. 누가 누구 영향을 받았는지. 그쵸? 교부 철학에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 플라톤. 스콜라 철학은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 아리스토텔레스. 헷갈려 안 헷갈려? 이렇게 읽었습니다. 교부 플라톤. 살기 위해서 애썼다. 스콜라 아리스토텔레스. 됐어? 교부 플라톤. 비슷하다. 푸. 내신에서는 이거 물어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 스콜 비슷하죠? 안 헷갈리지?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걸 안다면 교부 철학은 누구 영향을 받았다고요? 플라톤.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천당이 있고 이런 거는 교부 철학일까 스콜라 철학일까? 교부 철학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데아. 그래서 교회에서의 천당은 플라톤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천당이 있다 없다는 누구한테 온 거라고? 플라톤에서 온 거예요. 플라톤의 생각인 거야. 플라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이데아가 이제 교부 철학이 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교부 철학 1에서 8세기경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그리스 철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철학이다. 성스러운 생활로 모범이 된 교부들의 철학과 사상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 십자군 전쟁 이후 유입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교부 철학이 합쳐지며 발전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편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 보통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신학과 이성의 조화.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컴이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했다. 인간의 생각과 신의 뜻은 같다 다르다?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그 분리. 그러니까 교부 철학, 스콜라 철학, 오컴. 세 가지 보시면 돼요. 학문의 발달. 중세 초기 교회나 수도원의 성직자 중심으로 발달했다. 12세기 이후 대학 설립, 교수조합, 학생조합에서 발전하여 중세학문과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자, 12세기에 대학 생겼고 교수조합, 학생조합에서 발전. 대학은 도시 발달에 따라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길들을 조직하여 교수를 초빙하는 한편 자치권을 얻기 위해 영주나 국왕, 교황과의 투쟁을 전개하여 병역이나 사법권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대학도 나름대로 영주처럼 자치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대학이 파리 대학, 볼로나 대학, 옥스퍼드 대학. 무지하게 오래된 대학이죠. 문학과 문학. 봉건 기사의 모험과 사랑을 다룬 기사 문학 유행.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아도왕 이야기. 기사 문학. 건축은 교회와 수도원밖에 없다. 로마네스크 양식. 돔과 원형의 아치가 특징적이며 내부의 벽은 두껍고 벽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작은 창문이 있었다. 벽화, 작은 창문. 고딕 양식. 첨탑과 큰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적이었다. 자, 요거 첨탑, 큰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 요게 로마네스크 양식. 창문 거의 없죠. 요게 고딕 양식. 비잔티움 제국. 동서로마의 분열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비잔티움 제국은 약 1000년간 더 존속.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과 발전. 특징.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 수장을 겸하며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달했다. 황제 교황주의, 동로마는 황제 교황주의. 또한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인도란 말이야. 여기 중국이란 말이야. 여기서 물건 오면 다 일로 오죠. 장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갖다 파는 거야, 지금. 먹고 살만해, 안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한데 여기가 요새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아무리 쳐들어가도 끄떡이 없는 거야. 바다로도 못 들어가고 강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여기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계속. 또한 군사력 강화와 자영농 육성 목적으로 군관구제, 둔전병제 실시. 군관구제 읽어볼게요. 군관구제, 제국 내 영토를 31개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한 제도. 그러니까 31개인데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금방 모여서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돼 있었다. 둔전병제. 농민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전부 군인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 군대 조직할 수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 농사 짓다가 뭐야? 금방 모일 수 있었다. 이게. 그게 군관군제하고 둔전병제 때문에. 핵심 암기.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도 서유럽 세계와 경쟁하였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가 여기서 딱 버티고 있어지니까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여기서 동프랑크가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얘들 쳐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땡이지 뭐. 여기서는 동프랑크가 막아줘. 나중에는 뭐가 됐어? 동프랑크가? 뭐가 됐다고? 신성 로마 제국. 나중에 이게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신성 로마는 로마야, 독일이야? 독일이에요. 여기서는 프랑크 왕국. 여기서는 동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을 뭐라고 그래요?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여기서 중세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서로마 교황은 엄청 편했던 거죠. 다 막아주고 있었으니까. 로마법을 정리해요. 로마법을 정리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했다. 성 소피아 대성당에는 그 성상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쪽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계속.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5년 만에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으로 완공되었다. 지붕에 무거운 둥근 돔을 지탱하기 위해 4개의 육중한 교대가 설치되었고 실내에 있는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는 주로 종교화이다. 후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스크로 바뀌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 거듭된 외침으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정비되었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군사력 강화와 대토지 소유 억제를 통한 자영농 육성이 목적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자영농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영농을 다시 육성한 거죠. 군관구제는 제국을 31개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에게 황제가 임명한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했다. 아까도 썼던 거고 9세기 이후 9세기 이후 이슬람이 분열되자 영토가 확대되며 지방 유력자의 대토지가 사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둔전병제는 붕괴되고 황제권이 약화되었다.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유력자가 대토지가 사유화되면 그 땅에 살았던 농민들이 힘들어지고 그럼 황제권은 약화가 되는 거예요. 11세기. 11세기 셀주크 트르크의 침입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상실하고 자 볼게요. 이제 동로마 보면 여기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는데 이쪽까지 다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누구한테 날아갔어? 셀주크 투르크한테 날아갔어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도 이 콘스탄티노플은 못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그 이스탄불이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슬람교가 된 거죠. 이슬람교가.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으로 11세기 셀주크 트르크의 침입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상실하고 서유럽에 구원 요청을 했다.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다.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망했다?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뭐가 문제였었냐면요. 이 십자군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소아시아,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마 요쯤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슬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성지가 이슬람으로 넘어갔으니까 황제들이여 영주들이여 제후들이여 우리의 기독교의 성지가 이슬람으로 넘어간 게 말이 되느냐. 우리 군대를 끌고 여기를 다 찾아오자. 그래서 찾아와요. 한 번은. 근데 얘네들이 온갖 생각이 돈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전부 콘스탄티노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 동네 로마 쪽.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성지 탈환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는 돈벌이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들 학살하고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했고 거의 다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실패했다? 사람들의 느낌은 어떻죠? 신이 실패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들죠. 하느님이 실패를 했네? 하느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비잔티움 제국 문화의 특징.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었다. 로마 문화 플러스 헬레니즘. 그래서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리스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함으로써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리스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인간 중심. 그래서 나중에 휴머니즘에 영향을 줬다. 미술과 건축에 있어서는 웅장한 돔과 돔 동그라미, 내부의 모자이크 벽화가 모자이크 특징인 벽화 동그라미, 별표 어떻게 중요해요?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했으며 자, 비잔티움 양식의 두 가지 특징 뭐라고요? 돔과 모자이크. 성소피아 성당. 로마법을 집대성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했다. 비잔티움 문화를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에게 전파하여 러시아와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 슬라브 하면 지금의 러시아, 소련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 6세기경부터 슬라브족이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했다. 키예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수용하였으며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를 사용했다. 키예프에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성소피아 성당을 건립하였다. 키예프가 어디예요 지금? 키예프. 이제 전쟁 터진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수도가 어디예요? 키우라고 하죠. 키우.
키우가 지금 옛날 러시아 이름으로는 뭐예요? 키예프. 그러니까 키예프 하니까 원래는 키예프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발음을 쓰기 싫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발음으로 키우로 해달라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키릴 문자. 비잔티움 제국 출신의 키릴로스 형제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슬라브의 알파벳이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이 사용하는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성소피아 성당, 키예프에 11세기 비잔티움의 성소피아 대성당을 모방하여 키예프의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였는데 실내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는 비잔티움 제국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 이거는 폭격 안 맞았겠지. 키예프는 폭격 안 했죠? 키예프까지는. 계속 중세 유럽 세계의 성장과 변화. 별표 5개. 십자군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사실은 중세 역사에서는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세가 왜 끝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중세가 왜 끝났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세가 끝난 다음에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러면 중세가 1000년 동안 유지됐는데 1000년 동안은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 유지되다가 그럼 왜 끝났냐 이거야. 그걸 잘 보세요. 1번 십자군 전쟁. 농업 생산력 향상과 인구 증가로 농경지가 부족해지며 대외 팽창이 추진되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트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밑줄.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면서 비잔티움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먹고 비잔티움을 공격하니까 살려주세요. 소로마 황제한테 도움을 요구했어. 소로마 황제는다. 소로마 교황한테. 소로마 교황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옛날에 교황이 둘 있었다니까. 동로마에도 있고 소로마에도 있고. 동로마 교황은 누구예요? 황제가 교황을 같이 했잖아. 근데 계속 그쪽에서 막아줬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는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 힘이 세진 거야 약해진 거야? 세진 거지. 그래? 도와달라고? 오이씨 잘해봐. 그럼 도와줄 테니까 이게 된 거야. 계속. 이후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항하여 무기를 드는 사람은 모든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되며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사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라며 완전히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구라라고 그러는데 구라. 거짓말 친 거지 거짓말. 아니 무슨 전쟁을 한다고 천당 간다는 이게 말이 되냐? 어쨌든 간에 무슨 회의에서? 클레르몬 공회의에서 싸우자 이거죠. 그랬더니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했다. 이에 귀족, 기사 계급뿐만 아니라 농부와 수공업자들, 여자들까지도 호응했다. 해봅시다 그런 거다. 그 당시 기독교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다 안 했다? 지배했다. 그들은 힘겨운 삶으로부터의 탈출하고 싶은 심리. 이게 누굴까요? 농부와 수공업자죠. 아유 이래 살다 죽으나 저래 살다 죽으나 지겹다. 전리품을 챙길 수 있으리란 기대. 이건 누구죠? 기사나 영주. 구원에 대한 믿음은 누구죠? 이건 성직자들. 자, 싸우러 갈 때는 생각이 비슷해야 돼, 달라야 돼? 비슷해야 되죠. 농부나 수공업자들은 아유 지겹다, 지겨운데 싸우러 가자. 영주나 귀족들은 돈 벌러 가자.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러 가자. 세 명의 뜻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겨운 삶으로부터의 탈출하고 싶은 심리, 전리품을 챙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 구원에 대한 믿음 등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 탈환을 성공하면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170여 년간 여러 차례 전쟁이 지속되면서 종교적 열정이 식었고 세속적 목적이 강화되며 성지 탈환은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돈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뭐 했다? 돈 벌러 갔다. 십자군 전쟁의 영향 4가지.
교황권이 약화, 왜 교황권이 약화됐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졌잖아요. 이게 엄청난 타격이에요. 하나님 군대가 진다는 게 말이 돼? 두 번째. 전쟁에 참가한 봉건 영주가 몰락하며 중앙 집권이 강화되었다. 전쟁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군인이 죽겠죠. 군인 누구예요? 기사잖아, 기사. 기사들이 엄청 죽어버리니까 이제 영주를 지켜줄 기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기사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영주 그만하고 왕한테 겨들어간 거예요. 왕이 딱 불렀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군대도 없는데 뭐 영주 계속 할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야. 귀족 해라, 귀족. 백작, 남작 이런 거 해. 그리고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꼭 네가 큰 땅 갖고 있어야 될 필요 없잖아.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주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된 거죠? 귀족이 된 거죠, 귀족이. 계속. 이슬람 세계와의 접촉이 활발해지며 이탈리아 도시들이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이탈리아 도시가 발전했고, D.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며 유럽 세계에 문화적 자극이 되었다. 이 당시에는 아시아 문화가 더 발전을 많이 했고 화약이고 나침판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문화가 발전을 했다. 도시의 성장 별표. 도시의 형성 11세기경부터 생산력이 증가하며 밑줄. 이 당시에 심경농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뭐라고? 땅을 깊게 파는 거야. 땅을 깊게 팠더니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확 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졌는데 영주한테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먹고 살기 쉬웠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그러니까 영주한테 또 쌀을 빌려. 빚도 지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더 힘들죠. 그냥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산 거야. 근데 땅을 깊게 파면서 농사를 지니까 이게 수확량이 느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가마 만들었는데 영주한테 5가마 주고 내가 5가마로 겨우 살고 그랬는데 15가마를 만들어지는 거야. 영주한테 5가마를 주고 내가 5가마를 써도 몇 가마가 남아? 5가마가 남는 거지. 이걸 잉여 농산물이라고 그래. 이거 쌀만 드립다 했으면 밥만 계속 먹기 그렇잖아. 그래서 쌀 가지고 가서 닭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안 생기냐. 저 집은 닭만 많고 난 쌀만 많어.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시장.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쌀, 옥수수, 돼지, 계란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교환을 하는 거지. 교환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 배가 고파. 배 고파 안 고파? 그럼 식당 생겨 안 생겨? 식당 생기지? 좀 멀면은 자고 와야 돼 안 자고 와야 돼? 자고 와야 되지? 그럼 여관 호텔 생기지? 여관 호텔 생기고 자다 보면 밤중에 도둑놈 생겨 안 생겨? 도둑놈 생기니까 경찰 생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울도 생겨야지? 그 다음에 쌀하고 교환했는데 집에 올 때 누가 생각이 나? 집에 무서운 사람 하나 있잖아, 니네 집에도.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엄마 무섭잖아. 이 남자가 이제 쌀만 가져가는데 돼지고기가 가져가고 닭고기 가져가는데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 욕먹을 뻔했다. 그리고 부인 거울도 사가지고 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인 거울을 내가 딱 사져갔단 말이야. A 농부 부인이 거울을 딱 보고서 이게 머리를 빗었더니 B 농부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는 왜 안 사오냐? 그러면 나는 돼지고기 안 먹고 사냐? 나도 거울 좀 보자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A 농부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야, 그거 어디서 났냐? 저쪽 가면 거울 파는 데 있어. 돼지 반마리 좀 거울 하나 줘. 알았어. A 농부가 이번에 목걸이를 또 사왔네.
그래서 거울 사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거울 사왔어. 등신아 목걸이는 안 사와? 이씨 야 A농 뭐 목걸이도 어디서 파냐? 그건 저쪽 골목에 가면 팔어. 그러니까 농부들이 막 이것저것 사오기 시작하니까 거울 파는 사람, 목걸이 파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울만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목걸이만 만들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이야, 수공업자들이 이제 거울을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보다 거울 만드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우리 영주보다 나은 것 같아, 저게. 비서도 있고, 하인도 있고, 다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거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앉아 거울을 만들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래 거울 만드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지. 누가 여기서 거울 만들려고 그랬니?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밤중에 잠잘 때 조심해라. 그게 박살을 내버린 거죠. 난 거울 만들고 싶은 기술도 있는데 나 거울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래? 내 밑에 들어와. 배워 임마. 어프렌티스. 도제로 배워. 그래서 거울 만드는 사람은 거울만 만들고 밑에 쫄병들이 거울을 열심히 만들고 야 그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어우 당신은 잘 만드네요. 왜? 난 마스터니까. 내가 만든 건 그래서 마스터피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스터가 만든 물건은 뭐야? 마스터피스. 그래서 걸작, 명작. 그래서 거울 만드는 놈 따로, 저기서 쟁기 만드는 놈 따로, 칼 만드는 놈 따로, 목걸이 만드는 놈 따로 수공업자들끼리 그 제품은 나밖에 못 만든 거야, 이 도시에서. 그래서 그들의 길드가 생긴 거지. 딴 사람이 만들면 박살낸 거야.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한 동네에선 거울을 잘 만드는데 저쪽 플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네덜란드거든요. 거기서는 옷을 잘 만들어. 양털로. 이쪽은 거울을 잘 만들어. 그리고 인도로부터 향신료를 갖고 와. 이제 또 뭐가 나타나냐면요. 갖다 파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갖다 팔 때 제일 무서운 점이 뭐예요? 도적대. 그래서 혼자 물건을 가져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떼로 가야 돼. 몇십 명, 몇백 명씩. 그리고 뭘 데려가야 돼? 군대를 데려가야 돼. 그걸 한자 동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남쪽에 이탈리아 쪽하고 북쪽에 플랑드르 지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두 도시가 발전했어, 안 했어? 발전했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파리야. 요거 봐라. 뭘 거기까지가 파리에서 다 사고 팔면 되지. 그래서 거기다 시를 만든 거야. 플랑드르 넌 여기까지만 갖고 와. 나폴리 넌 여기까지만 갖고 와. 여기서 사고 팔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시는 누가 왕이야? 영주가 왕이야? 왕이 왕이야? 왕이 왕이라고. 왕이 시장을 임명해서 경찰권을 부여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하고 세금을 걷는 거야. 이해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영주하고는 별도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사 짓기 싫어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 도시로 튀어온 거야. 도시에 있는 시장은 도시민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죠. 왜? 많아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도시에 농노가 튀어오면 영주가 잡으러 오잖아요. 이걸 추노꾼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노 못 보셨나요?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몰랑 그런 거지. 왜? 잡아가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만 도시에서 있는 동안에 못 찾아가면 자유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도시의 공기는 뭘 준다? 자유를 준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11세기경부터 생산력이 증가하며
잉여 농산물을 교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교통과 상업의 요지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에 참여하게 되며 도시 성장은 가속화되었다. 길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동업조합으로 이를 통해 도시 행정을 주도하였다. 수공업자 길드의 장인들은 직인과 도제를 두고 물품을 제작하였다. 도시의 발달. 자치권 획득. 도시민들이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의 대항,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거는 뭐가 약해지고 있다?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는 왕이 약해진다, 영주가 약해진다? 영주가 약해진다. 영주가 약해진다는 거는 봉건제가 망하는 거고 중세가 끝나가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 봉건제인데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나빠지고 도시의 발달 때문에 영주가 나빠지고 그러면 왕이 힘이 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영주에게 일정한 금액 지불 후 특허장 확보, 무력으로 자치권 획득, 독자적으로 도시행정 운영. 특허장, 국왕이나 영주가 도시의 자치에 관한 여러 권한을 승인한 문서, 길드 조직,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동업조합으로 이를 통해 도시행정을 주도하였다. 수공업자 길드의 장인들은 직인과 도제를 두고 물품을 제작하였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길드 때문에 요새 게임에도 길드가 있죠. 길드의 특징 5가지. 회원의 공동의 이익과 안전 도모, 도시의 자치권 확보 노력, 생산과 교육 통제, 교역, 도시행정 주도, 직업별로 조직. 교육의 활성화. 지중해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 등 자, 이 동방무역들은 대체로 향신료, 비단, 모직물을 어디서 가져온 거죠?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활성화되어 향신료, 비단, 모직물 거래, 룸바르드 동맹 결성. 북유럽에서 북독일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맺고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 한자 동맹. 한자는 독일어로 조합, 동료라는 뜻이다. 북유럽의 무역을 독점하고 자체적으로 법률, 군대를 소유하며 발전하였으나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되면서 쇠퇴하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여기가 컨스탄티노플이었고 여기가 인도, 여기가 중국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역을 했었는데 여기가 전부 이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가다가 죽든지 아니면 세금 내고 가야 되니까 이들과 무역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를 통해서 무역할 때는 여기가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무역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인도를 가는 방법을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방법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지구는 동그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거다. 이게 콜럼버스고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이제 누구죠? 바스톨로미 디아스 같은 사람들 그 희망문 발견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쪽으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이제 나식하고 누가 발전한다? 이들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발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그 중에서 특히 어디? 스페인. 스페인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게 여기가 별로고 여기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중해 시절은 마시가고 대서양 시절이 오는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중해 교역권과 지중해 교역권과 북유럽 교역권을 연결하여 상파뉴 전기시가 형성.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다가 딱 만들어야겠구나. 그 지중해하고 그 중간에 딱 연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도 발전을 하고 여기도 발전을 하니까 요쯤에다가 여기도 발전하니까 딱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쌍파뉴, 파리 같은 데 시가 형성이 돼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